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도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두려움 하나를 품고 계실 겁니다. 혹시 내가 자녀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왜 요즘 아이가 연락을 잘하지 않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서러운지 저는 압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밥 한 끼 굶으면서도 아이 학원비를 댔고 내 몸이 아파도 아이의 학교 행사에 달려갔습니다. 젊은 날의 꿈을 접고 내 인생보다 자녀의 인생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와의 대화가 줄었습니다. 명절에 와도 금방 자리를 뜨고 전화를 해도 바빠요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손자, 손녀 얼굴 한번 보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녀와 멀어지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하나의 원칙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단 하나. 그러나 이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는 조선 순조 시절 전라도 강진 땅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오랜 유배 생활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평생 탐구하셨지요. 어느 봄날 오후 한 젊은이가 먼 길을 걸어 선생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이도헌. 26살의 청년으로 이름 안에 도리로 다스리는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도헌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강진 고을에 사는 이도헌이라 하옵니다. 멀리서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래된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안거라. 먼 길을 왔구나. 어떤 물음이냐? 선생님,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헌신한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것입니까? 이치가 어디에 있사옵니까? 선생은 잠시 멀리 대나무 숲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허허, 그것은 아주 오래된 질문이로구나. 사랑이 없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방식을 몰라서 멀어지는 것이지. 오늘 내가 그대에게 12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끝까지 들으면 자네 스스로 답을 찾을 것이야. 이도헌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잔소리만 들어야 한다면 당신은 과연 그 전화를 받고 싶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문화권에서도 어떤 세대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는데 그중 존중의 욕구는 생존 욕구와 안전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욕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 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에서 비롯된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이 자녀의 선택이나 생활 방식을 지적하고 고치려는 방향이라면 자녀의 뇌는 그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반발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자율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살 좀 빼라, 그 회사 왜 다니냐, 언제 결혼할 거냐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와 멀어지고 싶다는 충동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자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 말이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순간 그 말은 사랑이 아닌 압박으로 전환됩니다.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녀의 뇌 속에서는 이런 신호가 켜집니다. 이 사람 앞에 있으면 나는 평가받는다. 피하고 싶다. 그리고 그 신호가 반복될수록 회피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전화를 안 받고 방문을 줄이고 결국 마음마저 닫아버립니다. 잔소리는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평생 섬유 공장을 운영하다 은퇴한 65세의 최병수 씨는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큰아들 재호는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작은아들 재영은 대전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것 없는 노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병수 씨에게는 고칠 수 없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들과 통화할 때마다 충고를 빠뜨리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큰아들 재호에게는 요즘 IT 업계가 위험하다더라. 공무원 시험 한번 준비해보지 그러냐고 했고, 작은아들 재영에게는 교사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부업이라도 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것 같더라. 예절 교육이 먼저야. 처음에 아들들은 네, 아버지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전화할 때마다 반복되는 충고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재호는 어느 날부터 아버지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도 나중에 전화해야지 하다가 며칠씩 흘려보냈습니다. 최병수 씨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저러나.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최병수 씨는 오랜 친구 이원석 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 집에서 친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사업상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원석 씨는 단 한마디의 충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많이 힘들겠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니 믿는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최병수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뭔가에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큰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호야, 아버지가 그동안 많이 잔소리했지.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일 내가 알아서 잘할 것이라 믿는다. 보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재호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제 문자 봤어요. 저도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 올라가도 될까요? 잔소리를 멈추는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멀어진 아들을 다시 불러온 기적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고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가장 큰 응원은 충고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내가 보내준 돈이 감사함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면 그 돈은 사랑입니까? 상처입니까? 경제적 도움은 표면적으로는 선의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빚의 심리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을 때 인간의 뇌는 그것을 순수한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갚아야 할 의무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의무감은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포장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특히 부모에게 돈을 받는 자녀의 경우 그 짐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서 나는 아직도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숙한 존재라는 자존감의 상처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부모가 도움을 줄 때마다 은연중에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 덕분에 살고 있잖냐는 뉘앙스를 풍기면
자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싹틉니다. 죄책감은 부모를 피하게 만들고 분노는 관계를 냉담하게 만듭니다. 결국 돈이 오갈수록 마음은 멀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제적 관계는 자녀의 자립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때만 두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기억 없이 주어야 합니다. 한 번 준 것을 다시 꺼내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청구서가 됩니다. 그 청구서가 쌓일수록 자녀는 부모와의 만남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주었다면 잊어버리십시오. 베푼 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30년째 살아온 71세의 박정숙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딸 민지는 결혼 후 경기도 수원에서 살고 아들 성주는 인천에서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자녀들이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의 전세 자금에 3천만 원을 보탰고 아들의 사업 초기 자금으로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줄 때마다 엄마가 좀 더 여유 있을 때 도와줘야지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보태줄수록 자녀들이 오히려 연락을 덜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부담스럽다며 짧게 다녀가고 전화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박정숙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왜 이러는 거야? 어느 날 박정숙 씨는 딸 민지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사소한 일이 발단이었는데 박정숙 씨가 내가 전세 자금을 얼마나 보태줬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지는 오래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그 돈이 고마우면서도 항상 무거웠어요. 언제 또 그 이야기가 나올까봐 전화하는 것도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박정숙 씨는 그날 밤 혼자 오래 울었습니다. 자신이 준 것이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직면했습니다. 그 후 박정숙 씨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토로해도 엄마가 도와줄까 대신 내 생각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 성준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면 힘들겠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일이니 잘 해낼 거야 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자녀들의 연락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딸 민지는 요즘 엄마가 편해졌어 라고 했고 아들 성주는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끊었더니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베풀면 자유롭게 줄 때만 사랑이 됩니다. 조건이 붙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계약이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매번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그 아들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은 결혼을 하는 순간 두 개의 가족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충성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와 아내 두 사람 모두에게 충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들의 심리는 극도로 소진됩니다. 이때 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경쟁 구도를 만들면 아들은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아내 편을 들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아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아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머니와의 접촉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효가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정서적 소진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택하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실제로 가족 심리학 연구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깊을수록 아들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며느리를 인정하고 아들 부부의 가정을 존중해 줄 때 아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양쪽 가족 모두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며느리를 이기려는 경쟁에서 어머니가 이긴다고 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쟁 자체가 아들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며느리를 이기면 아들을 잃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면 아들이 돌아옵니다. 충남 천안에서 남편과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는 68세 윤순희 씨는 아들 준혁이 결혼한 후부터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며느리 소연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아들이 결혼 후 확실히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처가 식구들과 더 오래 있고 주말에 오더라도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일찍 자리를 뜨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순희 씨는 자꾸만 며느리 소연 씨가 아들을 가져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연 씨가 집에 오면 은근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요즘 애들 반찬이 좀 부실한 것 같더라. 준혁이가 좀 수척해 보이던데 밥은 잘 챙겨주나? 겉으로는 아들 걱정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고 점점 시댁 방문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준혁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서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좀 편하게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한번 말했다가 어머니가 내가 뭘 잘못했냐며 서운해하시자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순희 씨는 오랜 친구 모임에 나갔다가 친구 한 명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며느리가 생일마다 선물을 챙겨주고 힘든 날이면 먼저 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윤순희 씨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 라고 물으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내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그 말이 윤순희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딸이라고 생각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소연 씨가 왔을 때 윤순희 씨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연아, 준혁이 옆에서 고생 많다. 내 덕분에 준혁이가 잘 크고 있어. 고마워. 소연 씨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소연 씨 스스로 시댁 방문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배우자를 경쟁자로 보는 순간 부모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가족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입니다. 어릴 때 내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십니까? 비교는 인간의 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 즉 부모로부터 받은 비교의 말은 그 깊이가 다릅니다. 심리학에서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부모에게 자주 비교를 당하며 자란 자녀는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적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어른이 되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 앞에 설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또 비교당할 것 같다는 방어 심리가 발동되고 결국 부모와의 만남 자체를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받은 부정적인 비교 경험은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해당 상황에 대한 공포 반응을 형성합니다. 즉, 부모를 만나는 상황 자체가 뇌 속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조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는 경쟁을 부르고 경쟁은 단절을 부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처를 찾아 부모 곁으로 오고 싶어야 합니다. 그 안식처가 되려면 비교 대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부모는 자녀의 안식처가 아닌 심판대가 됩니다. 전북 전주에서 회계사로 은퇴한 63세 임태식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승현은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고 작은아들 승민은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임태식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자주 두 아들을 비교했습니다. 승현이는 승진했다는데 너는 언제 올라가냐? 형은 집도 샀더라. 너는 언제 살 거야? 처음에 승민은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반복된 비교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승민의 아내가 임태식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승민 씨가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항상 비교당할 것 같다고요. 임태식 씨는 처음에는 발끈했습니다. 내가 아이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무슨 비교야.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보니 자신이 살아오면서 아버지로부터 항상 사촌들과 비교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도 함께 임태식 씨는 그 길로 승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민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형이랑 비교해서 상처받았지? 아버지가 잘못했어. 너는 너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전화 너머로 승민이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 해주실 줄 몰랐어요.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녀는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비교는 그 재능을 시들게 하고 인정은 그 재능을 꽃피웁니다. 당신의 인생 중 가장 중요한 선택을 누군가가 대신 해준다면 당신은 그 삶에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결정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장 높은 동기부여와 삶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자녀의 진로, 직업, 배우자 선택은 그 자녀가 평생을 살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그 선택에 개입하고 내가 아는 더 좋은 방법을 강요하는 순간 자녀는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첫째는 반발로 인해 더 강하게 자신의 선택을 고집하거나 둘째는 부모의 뜻에 따랐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부모와의 관계는 손상됩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통제 욕구와 자율 욕구가 충돌할 때 자율 욕구가 강한 쪽이 결국 거리를 두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대부분 자율 욕구가 더 강합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신뢰하고 지지해 줄 때 자녀는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자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부모를 찾게 만드는 가장 든든한 심리적 기반이 됩니다. 자녀의 선택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응원입니다. 선택을 빼앗으면 자녀도 함께 떠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7세 오명숙 씨는 딸 지연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소규모 카페를 열겠다고 했을 때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미쳤냐? 대기업을 왜 그만둬? 거기가 얼마나 좋은 직장인데. 어머니의 반대에도 지연은 결국 카페를 열었습니다. 오명숙 씨는 딸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지 카페에 가서도 손님이 별로 없네. 이게 될 것 같아? 같은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지연은 점점 어머니를 카페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녀 관계는 급격히 차갑게 식었습니다. 카페를 연 지 3년째 되던 해 지연의 카페는 지역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예약이 한 달 앞까지 차기 시작했습니다. 오명숙 씨는 그 소식을 지연에게서가 아닌 동네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오명숙 씨는 딸에게 찾아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해낼 줄 알았는데 인정하지 않았어. 정말 미안하다. 지연은 잠시 멈추다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포옹이 3년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자녀의 선택이 설령 두렵더라도 그 선택을 믿어주는 부모만이 자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울 때 누군가가 매일 간섭했다면 당신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겠습니까? 손자, 손녀에 대한 사랑은 부모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녀, 부부의 육아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으로 표출될 때 자녀는 자신의 부모 역할이 침범당한다고 느낍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영역 침범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 그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만의 육아 방식을 만들어갑니다. 이 과정 자체가 부모로서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조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라고 자주 개입하면 자녀 부부는 자신의 판단 능력을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그 개입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조부모와의 만남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가족치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조부모는 두 번째 부모가 아닙니다. 조부모의 역할은 사랑을 주되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와 가까이 지내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육아에 덜 개입할수록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거든 그 부모를 존중하십시오.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손주 곁에 머무는 방법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9세 강정호 씨는 아들 민석 부부와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손자 준서가 태어나자 강정호 씨는 기쁨에 넘쳐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 왔다. 그러나 방문할 때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한마디씩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유식을 이렇게 줘야 해. 낮잠을 이렇게 재우면 안 돼. 아이가 울면 바로 안으면 벌은 나빠져. 며느리 서연 씨는 처음에는 네, 아버님하고 들었지만 반복될수록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민석에게 아버지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라고 했고 민석은 아버지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워. 방문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서연 씨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강정호 씨의 방문에 핑계가 생겼고 손자 준서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강정호 씨는 속으로 매우 서운했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창 모임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친구가 내가 며느리 육아에 간섭을 안 했더니 오히려 더 자주 오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정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강정호 씨는 아들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석아, 아버지가 너무 많이 간섭했지. 앞으로는 서연이와 내가 하는 방식을 믿겠다. 필요할 때만 불러줘. 그로부터 2주 후 서연 씨가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준서 데리고 놀러 가도 될까요? 강정호 씨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손자, 손녀를 향한 사랑은 그 부모를 신뢰하는 것으로 표현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섭섭해라는 말을 무기처럼 쓴다면 당신은 그 사람 곁에 계속 있고 싶겠습니까? 섭섭함은 진짜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자녀를 움직이게 하려는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적 조종이 됩니다. 감정적 조종의 가장 흔한 형태는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안 와. 나 혼자 이렇게 있는데 연락도 안 하냐는 말들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돕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으로 이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녀는 점점 죄책감을 유발하는 상황 자체, 즉 부모와의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움직인 사람은 반드시 지쳐서 멈춥니다. 진정한 가까움은 자녀가 부모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느낄 때 만들어집니다. 섭섭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가장 소중한 관계가 가장 부담스러운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섭섭함을 표현하되 그것을 무기로 쓰지 마십시오. 감정의 칼은 상대방보다 자신을 먼저 베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혼자 사는 72세 이정옥 씨는 딸 예슬이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슬은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를 뵈러 내려오곤 했습니다. 이정옥 씨는 딸이 오지 않는 날이면 전화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 오늘 또 혼자 밥 먹었다. 이웃집 딸은 매주 온다던데 나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래도 올 수가 없지. 예슬은 처음에는 죄책감에 더 자주 내려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직장과 육아의 무게에 그것이 불가능해질 때마다 어머니의 말이 더 큰 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가 끝나면 항상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니 전화를 받기 전에 심호흡을 하게 되었고 점점 전화 횟수 자체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정옥 씨는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딸분이 전화를 피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혹시 통화할 때 어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정옥 씨가 평소 하는 말들을 이야기하자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말들이 딸분에게 죄책감을 주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정옥 씨는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내 진심인데.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딸이 편안하게 전화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번 통화에서 이정옥 씨는 달라진 말을 했습니다. 예슬아, 오늘 복지관에서 새 친구 사귀었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내일 잘하고 있어. 보고 싶다. 그날 예슬은 통화를 마치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 너무 좋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주 오는 것은 의무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 곁이 가장 편안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딸의 남편이 당신의 집에 올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면 딸은 과연 얼마나 자주 친정에 올 수 있겠습니까? 사위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닙니다. 그는 딸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새롭게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위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장인, 장모의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접근, 회피 동기에 따르면 어떤 장소나 사람이 보상보다 위협을 더 많이 준다고 느껴질 때 인간은 그 대상을 회피하게 됩니다. 사위가 처가 방문 때마다 어색함, 눈치, 서운함 또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처가 방문 자체가 회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피는 딸도 함께 처가에 덜 오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사위가 처가에 올 때 따뜻하게 환대받고 존중받고 편안함을 느끼면 사위 스스로 처가를 자주 방문하고 싶어집니다. 사위를 잘 대하는 것이 딸을 자주 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위의 마음을 얻으면 딸이 더 자주 옵니다. 사위를 아들처럼 대하는 것이 딸을 붙잡는 비결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66세 황인범 씨는 딸 지영이 결혼한 후
사위 정우가 늘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이 별로 없고 앉아 있어도 휴대폰만 보는 것 같아서 성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인범 씨도 사위와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고 딸 지영과 주로 이야기하면서 사위는 방치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지영은 친정 방문이 끝나면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항상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정우는 말은 없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응, 뭐. 그런 대화만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영은 남편이 불편해하는 것이 느껴져 친정 방문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황인범 씨는 딸이 뜸해지자 섭섭했지만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환점은 황인범 씨가 심장 검사를 받고 집에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병원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황인범 씨의 짐을 들고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황인범 씨는 그 순간 사위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구나. 단지 어색했던 것이었구나. 그날부터 황인범 씨는 달라졌습니다. 다음 방문 때 정우가 좋아하는 스포츠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정우야, 어제 야구 봤냐? 삼성이 이겼더라. 정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야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후 사위 정우는 스스로 처가 방문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지영도 더 자주, 더 편하게 친정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사위를 손님처럼 대하면 손님처럼 옵니다. 가족처럼 대하면 가족처럼 삽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즐겁게 노년을 보내신다면 자녀로서 더 자주 연락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자녀는 의무감으로 부모를 돌보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이어진 관계는 사랑의 질이 다릅니다.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고 방문하는 것이 사랑에서 비롯될 때와 죄책감이나 의무감에서 비롯될 때 그 감정의 온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인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자립심을 유지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만의 취미, 친구, 건강 루틴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는 부모가 보고 싶어집니다. 부모의 삶이 흥미롭고 풍요로울 때 자녀는 그 삶에 참여하고 싶어집니다. 스스로 잘 살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가장 가까이 붙잡습니다. 자녀에게 매달리지 말고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사십시오. 빛나는 부모 곁에 자녀는 저절로 모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0세 신옥란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에게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들 석현에게 자주 전화해서 오늘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밖에 나가기 싫어.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들 석현은 처음에는 자주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이 잦아들었습니다. 자신의 일과 삶을 유지하면서 어머니의 외로움까지 채워드리기가 점점 벅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신옥란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수채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들을수록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있어졌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그들과 바닷가를 걸으며 스케치를 하고 가끔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신옥란 씨의 전화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석현아, 오늘 그림 그리러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잘 그린다고 칭찬하더라. 다음 달에 복지관 전시회가 있는데 내 그림도 걸린대. 아들 석현은 어머니의 달라진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머니, 전시회 날 제가 갈게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전시회 날 아들 내외와 손자까지 왔습니다. 어머니의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모두가 웃었습니다. 신옥란 씨는 그날이 남편을 잃은 후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풍요로운 삶은 자녀에게 짐이 아닌 선물이 됩니다. 당신이 잘 살아야 자녀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이 가장 치유받는 순간은 완전히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넘쳐나는 정보와 빠른 삶의 속도 속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육아의 고단함 속에서 자녀는 누군가에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의 말을 끊고 충고를 시작하거나 자신의 경험담으로 화제를 전환하면 자녀는 역시 부모님께는 내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 줄 때 자녀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다음에도 또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 중 70% 이상의 시간 동안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할 말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진짜 경청은 그 70%를 상대방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경청은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말을 보태지 마십시오. 그저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그것만으로 당신은 자녀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은퇴 후 텃밭을 가꾸며 지내는 64세 정혜룡 씨는 딸 수진과 사이가 오랫동안 서먹했습니다. 수진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정혜룡 씨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그게 왜 힘들어? 아버지 젊을 때는 더 힘들었어. 그런 거 별거 아니야. 이겨내면 돼.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딸 수진에게는 그 말들이 내 고통이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으로 들렸습니다. 수진은 어느 날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 아버지한테는 힘든 얘기 못해. 항상 별거 아니라고 하시거든. 그 말이 친구를 통해 정혜룡 씨 귀에 들어갔습니다. 정혜룡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딸을 응원하려 한 건데. 그는 한동안 그 말을 되뇌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다음번 수진이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혜룡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수진이 말을 다 마쳤을 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고생이 많구나. 수진은 말을 멈추고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주실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수진은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말보다 귀가 먼저입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는 자녀가 가장 먼저 달려오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이 말을 들을 때 자녀는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의 희생은 진실입니다. 그 헌신과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언어화되어 반복적으로 자녀에게 전달될 때 심리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합니다. 첫째는 감사함, 둘째는 죄책감. 그런데 반복될수록 감사함은 줄어들고 죄책감은 커집니다. 이 죄책감은 자녀로 하여금 나는 부모의 기대를 절대 채울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모와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가족심리 치료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희생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희생할수록 그 희생을 강조할수록 자녀는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희생을 언급하는 것은 그 희생을 빚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빚으로 느끼지 않아야 부모 곁으로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희생을 기억하면 그것은 투자가 됩니다. 희생을 잊을 때 그것은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경북 포항에서 사는 73세 최순자 씨는 세 자녀를 혼자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쓸쓸히 세상을 떠난 뒤로 식당 일을 하며 아이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순자 씨는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밥도 굶어가며 학원비 댔는데. 자녀들은 처음에는 눈물을 보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명절마다 전화마다 반복되자 점점 모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막내딸 현아는 엄마 전화 오면 또 그 얘기 나올 것 같아서 받기 싫어라고 형제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최순자 씨가 오랜 이웃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자식들한테 고생 이야기 자꾸 하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해. 이미 잘 키워놨잖아. 그게 다 됐으면 된 거지. 그 말이 최순자 씨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다음 명절 자녀들이 모였을 때 최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고마워.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막내딸 현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감사해요. 그날의 모임은 오랜만에 따뜻하게 끝났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는 그 순간 자녀의 마음이 당신에게로 흘러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오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면 자녀는 반드시 그 손을 잡습니다. 관계 심리학에서 접근 행동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섭섭함 때문에 내가 왜 먼저 해야 해라는 마음으로 자녀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섭섭해 하실까봐 뭔가 잔소리 들을 것 같아서 연락을 주저합니다. 두 사람 모두 기다리는 상황이 되면 관계는 점점 벌어집니다. 이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관계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나는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모가 먼저 따뜻하게 다가갈 때 자녀의 마음속 방어막이 허물어집니다. 단 한 통의 전화, 단 하나의 짧은 문자가 오랫동안 멀었던 관계를 단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안아주십시오. 관계에서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62세 서동관 씨는 아들 태양이 결혼 후 연락이 뜸해지자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어른한테 먼저 인사해야지. 내가 왜 먼저 해? 그렇게 생각하며 몇 달이 흘렀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태양은 아버지가 연락이 없으니 바쁘신가 보다라고만 생각했고 자신도 바쁜 핑계로 연락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동관 씨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이가 너무 연락 안 하네. 섭섭하다 아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해봤어요? 서동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서동관 씨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양아, 아버지다. 잘 있지? 보고 싶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분도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보고 싶었어요. 이번 주말에 찾아뵈도 될까요? 전화를 끊고 서동관 씨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먼저 문자 하나 보내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주말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손자도 함께였습니다. 서동관 씨는 그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였습니다. 자존심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십시오. 선생님 12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속에 여전히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랑이 크면 클수록 가까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원아,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역설이야. 강이 흐를 때를 생각해 보아라.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만물을 살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강물을 막아 자신에게 가두려 하면 강은 썩어버리지. 사랑도 마찬가지야.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녀의 삶을 내 뜻대로 가두려 하면 그 사랑은 썩고 맙니다. 진정한 사랑은 흘러가게 두는 것이야. 자녀가 자신의 길을 걷도록 놓아주고 그러면서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강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야. 그렇다면 선생님, 이미 자녀와 멀어진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까? 늦은 것은 없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자녀에게 짧은 말 한마디 전해라. 보고 싶다. 그것 하나면 충분해. 변명도 해명도 설명도 필요 없어. 그저 보고 싶다. 이 세 글자가 수십 년의 거리를, 하루에 좁히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선생님, 그 한 가지 원칙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정약용 선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대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와 멀어지지 않는 부모의 한 가지 원칙은 이것이야.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부모가 되어라. 이것 하나면 된다. 이도원은 그 말을 품속 깊이 새기듯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노을은 점점 더 붉게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의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2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공감, 아픔, 반성, 그리고 어쩌면 작은 용기.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자마자 자녀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십시오. 보고 싶다. 그 네 글자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